봤다시피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6개월 동안 진단 기준 A에 9개에서 6개 이상이면 부주의, 과잉행동 충동형에서 9개에서 6개 이상이면 과잉행동 충동형 타입, 둘 다 이상이면 혼합형 믹스드 타입인데요. 우리나라는 제 경험상 또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의외로 혼합형이 좀 많더라고요. 그리고 발달 경과에 따라 좀 양상이 다른 게 어릴 때는 혼합형이나 과잉행동 충동형이 좀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기 되면 부주의형이 좀 많은 양상이에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상하다.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ADHD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부주의형이 많으니까 그냥 혼자서 딴 생각하고 멍하고 있으면 선생님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죠. 그죠? 네. 그 다음에 이제 심각도에 따라서 마일드, 모더레이트, 시비어 세 수준으로 나누고요. 저희가 이제 DSM-5라고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에서 진단 분류를 할 때 범주적 분류하고 차원적 분류가 있거든요. 범주적 분류는 이제 저희 아까 본 것처럼 이거 이상이면 뭐가 돼? 아니에요. 자, 예를 들면 그래서 고혈압이야? 아니야. 이런 거죠. 그 약물 치료할 때 되게 중요하죠. 근데 사실은 때로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내가 되게 불안한데도 불안장애 진단까지는 해당이 안 돼요. 그러면 양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차원적인 분류여서 자, 이게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가도 요즘은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심각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자, 유병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. 연구에 따라서. 근데 DSM-5에 의하면 아동은 5%,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. 근데 조금 더 많은 것도 같아요. 제 경험으로도 이제 옛날에 뭐 제가 학부모로도 참여했고 연구하러도 갈 때 보면 한 반에 2~3명 정도까지 보이거든요. 성인도 2.5% 정도라고 합니다. 남아와 여아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남자아이가 좀 6배에서 9배 정도 많고요. 근데 이제 요즘은 점점 뭐 숨겨진 ADHD 해서 아까 부주의형에 해당되는 여아들도 좀 많은 형태인데 여전히 성별은 남자가 많습니다. 근데 이제 3세 이전에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인지 아까 제 병원에서 본 사례 말씀드렸는데 ADHD인지 좀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. 근데 이제 초등학교 40분 앉아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물론 1학년은 좀 허용적이지만 여태까지랑은 달라요.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빨리 이제 흔하게 식별될 수 있죠. 그죠?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 경과에 따라서 부주의가 좀 더 이렇게 뚜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그럼 원인은 뭘까? 결론은 확실히 밝혀진 건 없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. 하지만 이때까지 나온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우선 생물학적인 원인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떤 뇌 기능 장애하고 혹은 뇌 손상하고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뇌를 좀 다쳤거나 감염되었거나 뭐 약간 경련 발작을 일으켰거나 하는 뇌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거고요. 요즘은 이제 뇌과학이 발달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MRI, 뭐 PET 이런 거 찍어보면 우리가 전두엽, 특히 전전두엽 이 앞부분이거든요. 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선조체 영역하고 뭔가 결함이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.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앞이만은 절대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게 감정을 조절하고 여기처럼 주의 실행 기능, 뭐 충동 억제력 이런 거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 거죠, 그죠? 그다음에 이제 생화학적 장애는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감정이나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도파민이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부족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? 그거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. 이런 원리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.
아, 그래. 그러면 내가 ADHD면 뇌는 무조건 ADHD? 그건 아니에요.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만 ADHD 아동의 부모나 형제의 20, 30%가 ADHD더라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유전 연구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란성 쌍생화와 이란성 쌍생화. 당연히 일란성 쌍생화가 높으면 유전적인 거잖아요. 그랬더니만, 6, 70%가 더라. 하지만 그거를 유전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. 제가 병원에서 치료했을 때 좀 힘든 케이스 하나가 아버지가 사실은 제가 보니까 ADHD였어요. 근데 성공한 ADHD. 모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제가 모 대학원에 특강을 하러 갔다가 들으시는 분이 나중에 선생님 저 상담할 게 있는데요 했는데 보니까 ADHD 아이였어요. 제가 볼 때. 그래서 병원에 오라고 하고 이제 저희가 치료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할머니가 얘 아빠도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잘만 됐는데 해갖고 이제 제가 할머니 설득해서 할머니 손자가 잘 되시길 바라시죠. 옛날하고 요즘은 다릅니다. 실제로 걔가 그런 증상 때문에 머리가 좋은 아이인데도 또 어느 사립학교를 다녔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학교에서 전학을 시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. 네, 그래서 유전적인 게 많습니다.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또 얼마든지 잘 이렇게 하면 네, 자기 또 삶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환경과 심리 사회적인 요인입니다. 그래서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겁니다. 아무래도 임신이나 출산 환경에서 뭐 알코올, 술을 마시거나 네, 조산아나 체중 미달아가 반드시 ADHD는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좀 더 취약합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가정 환경도 아무래도 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좀 낮거나 가족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 훈육에서 좀 부적절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부모 자녀 상호작용, 교사 아동의 상호작용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. 이게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증상을 악화시키고 경과에는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죠? 그 기질 봤지만 그래서 그게 조화의 적합성 모델이라고 해서 goodness of fit입니다. fit 저희 어디 탁 fit이 맞다 있죠. 그것처럼 부모하고 자녀도 네, 기질적으로 fit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. 또 반대 아이도 있습니다. 엄마 아빠가 의료계에 종사하세요. 뭐 어디 대학병원 교수시고 뭐 의사시고. 근데 제가 왜 ADHD인 거 몰랐을까?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발견을 해서 조심스럽게 체크리스트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봤더니만 어머니가 너무 허용적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을 둘 키우셨는데 남자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걔는 초등학교 입학까지는 이렇게 천국에서 살다가 너무나 엄격한 그때 1학년 선생님 만나서 좀 힘들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.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가정에서의 생활이나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네. 자,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해서 발병하고 그 다음에 딱 그게 원인이라기보다는 함께 작용함으로써 증상의 변화나 심각도나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죠?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가 부모가 예민하면 증상은 더 두드러지고 두 사람은 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. 그죠? 네.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기질과 스트레스의 병합 이론, 요즘 다른 정신질환에서도 네,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 굉장히 대세거든요. 그 취약하다고 해서 다 발현이 되는 건 아니고 조금 기질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혹은 그런 사람이 또 환경적인 거하고 함께 영향을 해서 이제 정신과적인 혹은 심리적인 문제가 본다라는 것입니다.